미국의 노동분쟁 해결기구는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판정을 담당하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있고요, 집단적 분쟁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연방 알선 조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차별적 취급 문제를 다루는 고용기회 균등위원회가 있어요. 네, 먼저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인데요. National Labor Relation Board, 그래서 줄여서 NLRB라고 합니다. 이 NLRB는 이 교섭 대표 노조와 교섭 단위를 확정하고 이 부당 노동 행위 사안을 심의하는 심판기관인데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있고요. 보드라고 해요. 이와 이제 별도로 이 제너럴 카운슬, 그래서 사무총장이 있는데요. 이 사무총장이 분쟁 사안의 수사를 총괄하고요. 그 다음에 심판위원회에 뭐 회부한다거나 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뭐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위원회 위원들하고 이 사무총장은요,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연방 알선 조정국은요, 이 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그래서 FMCS라고 하는데요.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교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이익 분쟁, 그래서 이익 분쟁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사와 예산을 결정하는 게 이 국장의 권한인데요. 이 국장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네, 현재 이 연방 알선 조정국은요, 알선과 조정 이외에도 집단적 권리 분쟁을 위한 어떤 중재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기회균등위원회는요,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그래서 EEOC라고 하죠. 그래서 고용관계에서 이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연방노동관계위원회와 좀 유사하게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있고요. 한 명의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예, 연방노동관계위원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1935년에 이 와그너법이라고 불리는 그 연방 노동관계법, 그러니까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인데요. 이 법이 제정되면서 이 연방 노동관계위원회가 좀 완비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설립되는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네, 1930년대 미국인데요. 이 1930년대 미국은 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대공황의 여파로 자, 물가가 폭락하고요. 생산이 축소되고 거의 경제적 마비 상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뭐 기업들은 도산했고요.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내쫓겨서 실업이 크게 증가하게 되죠. 네, 그래서 1933년에는요, 미국의 이 전체 노동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1,500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 실업 상태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대공황의 여파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뭐 대공황으로 인한 고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요.
무료 급식소에서 나눠주는 스프로 끼니를 때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판자를 얼기설기 엮어 지은 이 판잣집에서 좀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1930년대 그 대공황 시기에 미국 서민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자, 보이시나요? 그 4명의 아이를 판다는 팻말 보이시나요? For children for sale이라고 해서 4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거 아이를 팔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뭐 집 안으로 뭐 문의해라 뭐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 참 살 길이 막막해진 부모들이 이렇게 이제 아이마저 팔아야 했던 겁니다. 이게 불과 한 8, 90년 전에 그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인 거죠. 자, 상점이나 공장에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수확한 농작물들도 이제 창고를 채우고 남을 정도로 진짜 넘쳐났는데,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자 굶주리고 그래서 쓰레기통이나 뒤지며 살아야 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실업자로 전락한 가난한 노동자, 농민, 그다음 소시민들은요,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이 시위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그 비난을 하죠. 그리고 경찰하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그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해요. 물론 대공황 시기, 그러니까 가난 그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모두가 가난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노동자들과 이 서민들이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히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망한 공장을 헐값에 사들이고요. 떨어진 주식도 이제 값싸게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이니까 보통 때보다 훨씬 싼 값으로 원하는 것들을 모두 사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대공황이 지나가니까 이것들이 이제 다시 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본가들은 더욱더 이제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 특히 이제 자유주의, 우리가 말하는 자유방임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IMF 이후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계속 그래 왔잖아요. 네, 대공황을 겪으면서요, 자유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에 대한 어떤 좀 보다 적극적인 대책하고요, 뭐 리더십 이런 게 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치러진 이 1932년 그 선거에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허버트 후보를 제치고 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스벨트는요, 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농민을 위해서 그 식량 생산을 통제하는 거, 그다음에 완전 고용과 뭐 완전 생산 같은 개혁 프로그램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유권자들의 주목을 거의 끌지 못했고요. 오히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유권자들한테 크게 어필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 덕분에 그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떻게 보면 이 절망 속에 있는 미국인들한테 그가 보여줬던 용기라든가 뭐 자신감 뭐 이런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는요, 이 1921년에 그러니까 나이 40살에 그 소아마비에 걸려서 두 다리가 모두 자유롭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거를 참 불굴의 의지로 이걸 딛고 일어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비록 상류층 출신인데, 상류층 출신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불행한 인간들의 고통이라든가 고뇌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1933년에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국가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 개입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업, 농업, 상업, 금융 뭐 이렇게 이제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그가 좀 추진했던 그 경제 개혁 정책들 있죠. 이것을 그 뉴딜이라고 불렀어요. 이 뉴딜은 그 루즈벨트가 그 대통령 후보 그 지명 수락 연설에서 사용한 용어에서 따온 건데요. 뉴딜. 네, 정말 새로운 처방인 거죠. 이 새로운 처방, 이 새로운 처방의 요체는 그가 이제 취임한 후에 그 의회에서 통과한 그 18개 경제 법안하고 그거에 이제 기초한 구제와 부흥 이 정책이 있습니다. 이 뉴딜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가 생산 제한을 통해서 공산품 가격의 안정을 꾀하는 거. 둘째, 농업조정법을 기초로 해서 주요 농산물의 경작을 제한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거. 마지막으로 뭐 공공사업국, 뭐 연방 긴급 구제국, 상품금융공사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뭐 광범위한 실업 구제 사업을 벌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이게 그 루즈벨트의 이 뉴딜 정책인데요. 이 NRI죠. NRI를 지지하는 그 여성들의 사진인데요. 이 NRI는 전국 부흥국, 그러니까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의 약자인데요. 이 NRI는 이 푸른 독수리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든가 뭐 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이 간접적으로 물가 조정까지 하는 아주 뉴딜의 중추 기관이었는데요. 뭐 이것처럼 1930년대의 미국은요, 이 영국 경제학자죠, 이 케인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수정 자본주의를 시도했는데요. 케인즈가 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루즈벨트는 이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 겁니다. 무엇보다 이 루즈벨트 정책에서 이 눈에 띄는 게 이 독점적인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강화한다는 점,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뭐 임금 협상까지 관여했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막 탄압하는데 거의 앞장을 섰던 과거 정책들을 버리고요. 이 상대적 약자인 이 노동자가 자본가에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좀 대등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단결권이라든가 단체 교섭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저임금 제도도 도입을 했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분별한 과잉 생산을 막고 또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이 노동자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을 펼쳤는데요. 노동자의 단결권과 이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게 된 게, 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이 인정된 게요. 1933년에 이 전국 산업부흥법이었는데요. 이 법 제7조의 A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간섭과 억압 없이 선출된 대표를 통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네, 이제 여기서 보장을 합니다. 또한 이제 사용자가 이 노동자들을 어용 노조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거나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35년 연방노동관계법이 제정되면서요,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또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 독자적인 노동법원을 발전시켰는데 미국은 이 노동 분쟁의 해결을 이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가
맡게 된 건, 또 무슨 까닭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까닭에서 행정부에서 이런 걸 맡기게 된 걸까요? 네, 그건 바로 이 20세기 초반에 이 미국 법원이 보여준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노동사건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예, 어떻게 보면 반노동자적 태도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사건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로이 사건인데요. 로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조직 사업장에 대하여 이루어진 해터스 조합에 의한 전국적인 보이콧은 반독점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고요. 또 이제 어데어 사건에서는 의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이 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입법할 수 없다라고 또 판결을 했고요. 또 이 코페이지 사건에선 주법이 비열계약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가 미국의 그 연방 대법원인데요. 파르테논 신전인가요? 그죠?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처럼 생겼죠. 여기는 아닙니다. 법원 아닌데 법정이죠. 의자가 9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법관들이 9명이 있는 거죠. 20세기 초반에 그 노동 사건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판결을 보였는데요. 보수적인 판결 경향을 좀 보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거의 극우적인 판결이라고 해도 뭐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경향들이 미국 사회에 좀 만연해 있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메카시즘이 2차 대전 이후의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떤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할 수가 좀 있겠죠. 1935년 와그너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연방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좀 설치가 됩니다.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설치가 된 후로 이 연방노동법원은요,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결정을 매우 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뭐 예를 들면 NLRB 대 연방노동관계위원회 약자죠. NLRB 대 트럭 드라이버즈 사건인데요. 여기서 국가적인 노동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균형을 맞추는 기능은 어렵고 섬세한 책임이고 의회는 기본적으로 이 책임을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 부여하였으며 이것은 사법적 심사가 제한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합니다. 네, 이제 또 보면 베스 이스라엘 호스트, 네, 그다음에 NLRB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그 앞에 있는 판결을 인용하면서 사법적 역할은 제한적인 바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이 사법적으로 법과 일치하는지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검토될 수 있지만 위원회의 규칙이 그 기준을 만족한다면 위원회의 법 해석은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네, NLRB, 예,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요, 이 연방노동관계법의 해석과 또 집행을 책임지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 배타적 교섭 대표의 인증을 또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교섭 대표의 인증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선거 분쟁과 관련된 해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NLRB가 하는 이 단체 교섭에서요, 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교섭 그 지위에 관한 결정, 그다음에 교섭 대표 선거 실시, 교섭 단위 확정에 관한 결정,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미국 법원의
그 사법적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법원이 개입할 수도 없고, 법률적으로 보면 NLRB가 최종적 판단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NLRB는 이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이 독립연방기관에 해당하는 행정기구입니다. 이 독립연방기관은요, 관련 행정부서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요. 각 법률에 따라 고유한 심판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심판 권한과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기구를 말하는데요. NLRB는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 기소, 심판 권한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이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NLRB의 결정이 법원 판례와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NLRB, 즉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요, 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지역사무소장, 그리고 행정법 판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보드라고 하는데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NLRB의 전체적인 조직과 업무를 총괄하는 이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부당 노동행위 사안에 대한 판정하고요. 교섭대표 지위와 교섭 단위 확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5명의 위원은 상원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임기는 5년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명씩 교체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조절을 해서요. 일시에 한꺼번에 모든 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NLRB 위원회 위원들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존 애프링이고요. 체어맨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죠.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로렌 맥페란. 또 옆에 나이 많은 양반이 윌리엄 제이 엠마뉴엘. 맨 오른쪽이 마빈 이 캐플런이라고 하네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죠? 어쨌든 원래 위원은 5명이어야 하는데 1명은 현재 공석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제너럴 카운슬, 그러니까 사무총장이죠. 피터 비 롭이라고 하네요. 사무총장이요. 사무총장은요, 임기가 4년이고요. 위원과 마찬가지로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이 사무총장은 그 지역사무소의 그 지역사무소장, 그리고 이제 그 소속 직원들 있죠. 그리고 이 연방법원 소송에서요, 그 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들을 모두 총괄을 하고 또 지휘를 하게 됩니다. 사무총장은요, 위원회와 대등한 지위에 있고요. 원칙적으로 그 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부당 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구제 신청과 또 수사 관련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부당 노동행위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는 이 사무총장의 재량에 속합니다. 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행할 것을 또 명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교섭대표 노조 사안에서는요, 교섭대표 노조 선출을 위한 그 지역의 선거 절차 관리를 총괄하고 또 감독하기도 합니다. 네, NLRB의 지역 사무소는 미국 전역에 51개가 있는데요. 미국은 그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주마다 하나씩 지역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건데요.
그게 어딜까요? 자, 미국은 그 50개의 주가 있고요. 또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한 지방 조직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콜롬비아 특구라고 하죠.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워싱턴 DC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 DC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카리브해 쪽으로 또 이제 버진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이 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영국령이고 다른 쪽은 미국령이에요. 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도 미국법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적인 재판 관할권입니다. 그러니까 NLRB의 지역 사무소가 미국의 이제 50개 주와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까지 해서 모두 51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지역 사무소장은요, 이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임명을 하는데요. 지역 사무소의 업무와 인사를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와 단체 교섭에 관련된 그 분쟁에 대한 이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이 지역 사무소에, 그렇죠, 이제 이 구제 신청을 할 때는 먼저 이 지역 사무소에 제기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 사무소장이 사용자가 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인 합의 절차를 좀 진행을 하고요. 합의 절차에 실패하면 그 사건을 행정법 판사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행정법 판사는요, 이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사실심을 주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는 거죠. 행정법 판사의 심리 절차는요, 변론, 심리, 증거, 증인 채택, 뭐 같은 이런 것처럼 그 여러 면에서 법원의 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행정법 판사는 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구제 명령을 하거나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법 판사의 결정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 결정은 자동적으로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나 명령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되죠. 행정법 판사는요, 이 연방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 일반 공무원 중에 그 별도의 시험을 거쳐서 선발을 하는데요. 심판 절차를 운용하는 그 연방 기관들을 그 순환하면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방노동관계위원회와 뭐 연방노동부 그리고 사회보장국 그 사이를 그 순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NLRB가 관할하는 사건은요, 이 부당노동행위 분쟁과 이 단체교섭 분쟁이 있는데요. 부당노동행위 분쟁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에 개입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이고요. 단체교섭 관련 분쟁은 이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조직 대표의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단체교섭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실시, 단체교섭 단위의 결정,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분쟁들을 말합니다. 네, 이들 분쟁에 대한 절차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이 부당 노동행위 분쟁은요, 지역 사무소장, 행정법 판사 그리고 사무총장이 기소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이르게 되고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연방 항소법원에 그 항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교섭 분쟁은요, 이 지역 사무소장의 결정만을 거치고요, 곧바로 위원회가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위원회의 판단이 최종적 판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 분쟁과 달리
행정법 판사와 사무총장을 거치지 않는 거고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다툴 수도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걸 표로 정리하면 네, 이렇게 되는데요. 왼쪽에 그 단체 교섭 분쟁은 그 지역 사무소를 거쳐서 곧장 위원회로 가는데 거기서 끝이죠. 연방 항소법원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죠. 하지만 오른쪽에 이 부당 노동행위 분쟁을 보면 이 지역 사무소와 지역 사무소장에 이어서 행정법 판사와 사무총장을 거쳐서요 위원회에 올라가고, 또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연방 항소법원에서 또 다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다음으로 이 심판에 앞서서 분쟁 조정 절차인데요. 지역 사무소장은 심판에 앞서서 당사자 사이에 임의 조정을 먼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교섭대표 사안의 경우에도 이 지역 사무소장이 주도하는 임의 조정 단계에서 좀 대부분 합의가 성립해서 선거를 실시하거나 지역 사무소장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요, 2005년부터 그 대체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대체 분쟁 해결 프로그램은 그렇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그러니까 보통 줄여서 ADR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그 재판을 하는 이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법은 보면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또 무엇보다도요, 사건이 다 공개된다는 것도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발달하게 된 게 이 대체 분쟁 해결 방법인 ADR인데요. 그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ADR은 그러니까 법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법원에서 독립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ADR은요, 조정이나 중재, 감정, 민의 재판, 간이 배심 재판, 사설 판사,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NLRB에서는 이 연방 알선 조정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요, 연방 알선 조정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 조정인들을 활용해서 당사자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에 의하면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쟁에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 알선 조정국과 업무 협약을 하기 전에는요, 행정법 판사를 조정인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ADR 프로그램을 통해서 NLRB에 제기되는 사건의 90% 정도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지역사무소 단계, 행정법 판사가 심리하는 단계, 그다음에 사건이 위원회에 계류하는 단계, 이것처럼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ADR 프로그램은 좀 임의적인 것이고요. 임의적인 거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화해에 참여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NLRB, 그렇죠. 연방노동관계위원회였고요. 이제 연방 알선 조정국입니다. 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그래서 줄여서 FMCS라고 하고요. 가운데 흰 수염 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리처드 지아클론이라고 해서 현재 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새로 임명된 그 중재인이라고 하네요.
연방알선조정국은 1947년 연방노동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1947년 연방노동관계법 개정법은요, 테프트 하틀리 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법률의 명칭에 사람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법률 명칭에 사람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진짜 미제라면 진짜 미국 놈들이 싸놓은 똥도 좋다 뭐 하는 사대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명칭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건 그 미국에서만 하는 건데요. 다른 나라들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뭐 그걸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미국식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사대주의죠.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뭐 와그너법, 테프트 하틀리법 이렇게 부르는 건 미국만의 독특한 그 미국의 법률 문화예요. 우리와 법 체계가 전혀 다른 나라의 그런 법문화를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추종하는 건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자, 보시면 1947년 연방노동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연방알선조정국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연방알선조정국은 노동부와는 별개의 독립행정기관입니다. 연방알선조정국이 설립되기 전까지는요, 노동부 소속의 조정국에서 이 노동분쟁의 조정을 담당했는데, 이 중립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연방 알선 조정국이 설립이 돼서요, 집단적 노동관계를 담당하게 되면서 개별적 노동관계를 담당하는 노동부와 완전히 독립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노동분쟁에 대한 조정은 연방 알선 조정국이, 판정은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이렇게 담당하는 이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방알선조정국은 연방노동관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 독립연방기구입니다. 따라서 예산과 인사가 독립되어 있고요. 시행령 재정 권한도 있습니다. 네, 연방알선조정국에는요, 이 디렉터라고 불리는 그 국장이 그 연방알선조정국을 대표하고요. 그래서 재반 업무를 총괄하고 인사와 재정에 관한 권한을 그 국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장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주요 조직으로는요, 이 연방알선조정국의 사무를 총괄하는 이 사무총장과 그 다음에 지부의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와 중재, 교육을 관할하는 부서, 그리고 조직의 재정과 인사를 포함해서 재반 행정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연방알선조정국은요, 미국 전역을 8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표시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연방알선조정국은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교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 분쟁, 그리고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중에 발생하는 권리 분쟁, 또 개별적 분쟁에 대한 이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데요. 연방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의무적인 그 관할 사항은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만 해당되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한 뭐 조정이나 중재는 임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익분쟁의 조정인데요.
연방노동관계법은 단체협약의 개정이나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단체협약이 만료하기 전 6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신규 또는 개정 협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할 목적으로 회합하자는 제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통지를 한 후에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연방 알선 조정국이나 아니면 주 정부의 관할 기관에 통지를 해야 하고요. 연방 알선 조정국에 당사자의 통지가 접수가 되면 지역 관리자가 그 사안에 대해서 조정인을 배정을 하는데요. 사건이 배정되면 10일 이내에 조정인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요.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매월 이 당사자를 만나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요, 담당 조정인은 그 사건을 계속 관찰해야 하고요. 당사자들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당사자들의 모임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또 조정하고 또 기록하면서 뭐 만기를 설정한다거나 뭐 연장해서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를 좀 관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고요. 단지 설득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고요. 또 이 조정의 기록은 재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 미국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요, 이 단체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중재 절차에 의해서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그 단체 협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 유효기간 중에 발생하는 뭐 이러한 단체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 권리 분쟁은요, 연방 알선 조정국의 중재 제도가 이용되는데요. 하지만 연방 알선 조정국이 직접 중재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들에게 좀 자격이 있는 중재자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중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노사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요, 그 연방 알선 조정국에서 5명의 중재인 명부를 요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연방 알선 조정국에 그 5명의 중재인 명부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중재인 명단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서로 한 사람씩 삭제를 해서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이 중재인이 되는 방식으로 그 중재인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선정된 중재인은요, 빠른 시일 내에 그 중재 청문회를 소집해야 하고요.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상 합의에 의해서 중재 판정은 그렇죠. 이제 이건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 사이에 그 계약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중재 판정은 그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하는 거죠. 연방 알선 조정국에서 하는 분쟁 조정은요, 이 조정인과 중재인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조정인은 연방 알선 조정국의 그 전일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의 조정이라든가 뭐 관계 개발 훈련, 뭐 지원 활동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요. 노동 분쟁이나 뭐 또는 갈등 관리 전공 석사 학위를 하기, 그러니까 이런 석사 학위라든가 아니면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 요구되고요. 대부분은 그 JD 학위자라고 하는데요. 이 JD 학위는 그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면 받는 학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로스쿨, 그러니까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받는 법학 전문 석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재인은 연방 알선 조정국의 중재인 명부에 등록된 분쟁 조정 전문가들이고요.
연방 알선 조정국의 이 아비트레이터 리뷰 보드라고요. 이 중재인 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명부 등록을 신청한 사람들의 이 자격을 심사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신청인들을 명부에 등록할 것인지 이걸 연방 알선 조정국 국장에게 보고를 하면 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연방 알선 조정국에서는요, 이 중재인 명부를 통해서 중재인들을 관리를 하고요. 노사 당사자가 중재 절차를 신청을 하면 그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택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연방 알선 조정국은 1978년에 제정된 노사협력법에 따라서요, 일상적인 노사관계의 개선을 지원하는 예방적 조정 업무도 또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이라든가 정보 제공, 교육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동반자적 노사관계의 구축이라든가 현장 노사관계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줄여서 EEOC라고 하죠. 고용기회균등위원회입니다. 고용기회균등위원회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기관에 해당합니다. NLRB처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한 사람의 사무총장이 있는데요. 모두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무총장은 지역사무소와 법원 소송 절차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고용차별을 주장하는 개인은 반드시 고용기회균등위원회에 먼저 차별 구제 신청을 해야 하고요. 법원에 청구하는 사법 절차를 먼저 한다거나 또는 고용기회균등위원회의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고용기회균등위원회 전치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고용기회균등위원회, 그래서 EEOC의 조직구성표인데요. 왼쪽 위에 제너럴 카운슬이 있죠. 네,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고요. 그 옆으로 커미션, 위원회가 있고요. 5명의 커미셔너들이 있죠. 자, 위원들입니다. 위원 중에 한 명이 그 체어맨을 맡고요. 또 다른 한 명이 바이스 체어맨을 맡게 됩니다. 특성상 그 체어맨보다는 체어우먼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위원장을 체어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체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자넷 딜론이 위원장을 맡고요. 그 다음에 빅토리아 A 리프닉, 그 다음에 샤로트 A 비로즈가 커미셔너로 있고요. 나머지 두 자리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은 샤론 페스트 구스타프슨이 맡고 있는데요. 위원과 사무총장 모두 여성이 맡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용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이 서면으로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접수한 고용기회균등위원회는 위법한 고용차별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해서요, 구제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용기회균등위원회가 종국적으로 결정한 구제 명령은 법원의 집행 판결을 받아서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데요. 만일 고용차별 사안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고용기회균등위원회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당사자는 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속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독일법 체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속권보다 좀 더 넓은 이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속권의 의미가 거의 없는데요. 영미법이라든가 프랑스법의 경우에는 이 청구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구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속권 제도가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속권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시민권법에 협의, 알선, 그리고 설득 같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서 고용차별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시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제신청 사안이 시민권법이 금지하는 고용차별 사안에 해당하면 이러한 비공식적인 절차를 먼저 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기회균등위원회에서 당사자에게 속권 확인 통지를 하는데요. 이 확인이 있어야 일반 법원에 고용차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차별에 대해서는 제3부의 차별시정제도를 다루면서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일본의 노동위원회와 노동심판제도입니다.